국제 수입이 정부 예상치보다 8조 5천억 원이 적은 201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새로 등록한 신차 중에서 경유차의 비중이 휘발유차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두 번째 남극기지인 장보고 과학기지의 준공식을 오는 12일 개최합니다. 지난해 부도난 자영업자 2명 중 1명이 5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외국인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개인의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코스피 오늘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주였고요. 코스닥도 518선까지 올라서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 기조 이어나갔습니다. 반면에 하락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미 고용지표 부진의 영향으로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1070원대 초중반에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세한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고병기 기자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매매 주체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있었던 하루입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10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04% 오른 1923.30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고용지표 부진에도 경제활동 참가율과 체감 실업률 등 세부 내용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평가에 힘이 실리면서 3대 지수 모두 1% 안팎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소폭 상승한 데는 미국 증시의 강세 영향과 이번 주 중국 관련 지표들에 대한 부담이 상충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기관은 1,052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개인도 231억 원 순매수에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1,322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종이 목재와 운송 장비, 기계 등이 1% 이상 상승했고 금융업과 보험, 석유, 섬유의복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차, LG화학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 신한지주와 네이버, KB금융은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78% 오른 518.47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3.1원 내린 1071.2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난해 4분기부터 잠재적 부실을 털어내기 위한 이 건설사들의 빅베스가 이어지면서 대형 건설주들이 조금 살아나는 조짐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건설주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네, 10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건설업종 지수는 0.71포인트 오른 128.33을 기록했습니다. 실적 시즌이 본격화된 월초 대비 약 2%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지난해 4분기의 저조한 실적 발표를 생각하면 의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은 최근 어닝쇼크 수준의 부진한 실적을 내놓았지만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28일 실적 발표를 통해 작년 4분기 영업손실과 단기 순손실이 각각 4,451억 원, 7,817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사들의 전망치인 영업손실 300억 원대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어닝쇼크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28일을 기점으로 실적과 정반대로 움직이면서 8거래일 만에 2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의 경우에도 지난해 4분기 3천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로 전환했고 현대산업 역시 1,80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면서 정권사들의 일제히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 모두 실적 발표 이후 10% 가까운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형렬 대우증권연구원은 건설사들이 지난해 4분기부터 부실을 일시에 털어내기 위한 빅베스에 돌입했다며 실적은 부진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투자자들로부터 더 나빠질 게 없다는 관점에서 투자에 나서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는 실적 부진 우려가 여전하긴 하지만 중동 지역의 수주가 살아나고 국내 주택 경기 역시 호조를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건설주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대형사가 확보한 해외 수주는 올 들어서만 160억 달러로 연간 목표치의 3분의 1 수준에 달합니다. 국내 시장 여건도 나쁘지 않습니다.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이후 계속 하락하던 분양가는 작년 8월 기점으로 상승 반전하는 등 분양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경제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건설업체 가운데서도 PF 부담이 낮고 유동성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은 대림산업과 삼성물산과 같은 대형주 위주의 접근이 유효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이번 주 후반에는 또 국내 이벤트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바로 13일에는 옵션 만기일이 또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또 한 번 시장이 출렁이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10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으로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는 매수 차익 잔액은 9조 1,716억 원,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파는 매도 차익 잔액은 5조 7,19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수 차익 잔액에서 매도 차익 잔액을 뺀 순 차익 잔액은 3조 4,522억 원으로 1월 만기일보다 6,045억 원 적은 규모입니다. 이달 만기일에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낮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1월 만기일의 경우 송시효과 10분 만에 2천억 원이 넘는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수를 하락시켰습니다. 최동환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2월 옵션 만기 주간 프로그램 매매는 중립적일 전망이라며 12월 만기 이후 배당 수익을 추구해 유입된 금융투자의 차익 잔액 청산이 일단락되기 때문에 추가 매물출의 가능성이 낮고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이 제한돼 외국인의 비차익 거래도 중립적일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프로그램 매물 출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중호 동양증권연구원은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1포인트 이하로만 내려가더라도 지속적인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만기일 프로그램은 매도 우위로 마감하는 것은 물론 장중 매물이 지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고병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치보다 8조 5천억 원이 적은 201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정한 2013년 정부 세입세출 실적에 따르면 국세 수입은 201조 9천억 원으로 추가 경정 예산안 당시 산정했던 세입 예산보다 4% 부족했습니다.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이어서 4년 만입니다.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218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6조 원 이상 많게 설정돼 있어 올해 예상 성장률이 3.9%를 달성하더라도 세수가 늘어날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새로 등록한 신차 중에서 경유차의 비중이 휘발유차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한 차량은 전년보다 0.7% 증가한 154만여 대로 경유차가 67만여 대, 휘발유차가 65만여 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유차는 휘발유차보다 기름값이 덜 들고 엔진 소음과 안전성이 개선되면서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유차와 휘발유차에 이어서 LPG차가 11.4%, 하이브리드차가 1.9%의 비중을 보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두 번째 남극기지인 장보고 과학기지의 준공식을 오는 12일 개최합니다. 장보고 기지를 준공하면 남극의 2개 이상의 상설기지를 보유한 10번째 국가가 됩니다. 1,047억 원이 투입된 장보고 과학기지는 영하 40도의 기온과 초속 65m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항공기에 적용되는 유체 역학적 디자인이 설계에 반영됐습니다. 장보고 기지에서 올해 말까지 상주할 월동 연구대는 빙하와 운석, 오존층, 극한지 공학 등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해수부는 극한지 플랜트, 장비, 로봇, 신소재 등 극한지 실용기술 개발을 위해 국내 산학연의 장보고 과학기지를 실험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부도난 자영업자 2명 중 1명이 5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퇴 연령에 진입한 베이붐 세대가 퇴직금으로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파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로 당좌 거래가 정지된 자영업자 296명 가운데 만 50세에서 59세가 141명으로 47.6%를 차지했습니다. 50대 부도 자영업자 비중은 2011년 44%, 2012년 47%를 기록하는 등 매년 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 유통하면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사의 과도한 고객정보 보유를 제한하기 위해 거래 종료 5년 내 정보 삭제를 의무화하고 최대 수천억 원대의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새누리당은 신용정보이용법과 전금융거래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하반기 중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관련 법안의 신속 처리에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야당에서 제출한 개인정보 관련 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병합 심사하게 돼 정보 유출 관련 규제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들이 미래의 소비를 위해 현재의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발표한 최근 소비 부진과 가계 시간 선호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 소비에 대한 선호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상승하면서 소비 부진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현재와 미래의 소비 수준 차이에 대한 깊이 정도를 보여주는 상대적 위험 깊이도가 1990년대 0.005에서 2000년 이후에는 0.252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후 부담 증가, 고용 및 소득 불안, 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사회 안정망 강화와 고용 안전성 확보 등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초 전 세계 극장가를 달구고 있는 화제의 애니메이션은 단연 겨울왕국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700만 관객을 넘어서면서 해외 작품으로는 두 번째로 1000만 관객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겨울왕국의 장르인 3D 애니메이션이 창조경제 성공 공식을 읽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바로 문화 콘텐츠와 또 첨단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전형적인 지식 창조 산업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제부 이종혁 기자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내용 참 흥미로운데요. 그렇다면 먼저 겨울왕국이 얼마나 성공을 거뒀길래 이런 분석까지 나왔을까요? 겨울왕국의 성공 가도부터 살펴보죠. 예, 작년 11월 첫 개봉한 겨울왕국은 지난 2일까지 전 세계 극장가에서 흥행 수입 8억 6,600만 달러 이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됩니다. 제작비 1억 5천만 달러를 고려하면 5배 이상 수익을 남긴 것이죠. 여기에 앞으로 DVD, 비디오 게임, 캐릭터 상품 등 정확히 추산하기도 힘든 부가가치가 무궁무진합니다. 겨울왕국의 흥행 덕분에 이 작품을 제작 배급한 월트 디즈니의 분기 실적도 대박났죠.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매출은 전년비 9% 오른 123억 달러를 기록했고 순이익은 무려 33% 뛴 18억 4천만 달러를 냈습니다. 그야말로 흥행 대박을 달리고 있는데요. 이 겨울왕국 같은 이 3D 애니메이션 성공 사례가 한국형 창조 경제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예, 겨울왕국의 흥행은 해외 3차원 애니메이션 중에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1995년 첫 번째 3차원 장편 애니메이션인 토이스토리가 메가 히트를 친 이래 3D 애니메이션은 작품마다 극장 수입으로만 즉 거의 제작비의 몇 배를 건지는 흥행을 이어가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3D 애니메이션이 창조적 고부가 지식 산업의 전형이라는 점인데요. 문화산업 중심지 헐리우드의 콘텐츠와 첨단 기술 허브 실리콘밸리의 기술이 만나 세계인의 감성을 올리면서도 환상적 시각 효과를 보여주는 문화 상품을 낳은 것입니다. 미국에선 1990년대 초중반부터 이를 설명하는 용어로 실리우드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즉 실리콘밸리와 헐리우드의 합성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 정권의 경제 슬로건인 창조경제의 생생한 모험사례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3D 애니메이션 개발 역사를 통해 엿볼 수 있는 창조경제 성공의 세 가지 특징을 우선 정리해보면요. 아이디어 융복합을 위한 대규모 인적 자원 클러스터가 존재했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었던 건강한 벤처 금융 시스템을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산업의 성장을 촉진케 했던 대기업과 벤처기업 간 수평적 상생을 지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선 첫 번째 단계인 이 아이디어 융복합이 3차원 3D 애니메이션 태동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했는지부터 알아보죠. 예,
3D 애니메이션을 최초 개발한 회사는 현 월트 디즈니 자회사인 픽사 스튜디오입니다. 이곳은 실리콘밸리의 컴퓨터 공학도와 디즈니 애니메이터가 1970년대 컴퓨터로 애니를 만들어보자 의기투합해 만든 곳이죠. 그때는 컴퓨터로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조차 생소했던 때입니다. 서로 다른 분야에 속한 이들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융합시킬 수 있었던 때는 헐리우드과 실리콘밸리, 즉 캘리포니아 일대에 넓게 펼쳐진 거대한 인적 클러스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디즈니가 세운 캘리포니아 예술학교 등 헐리우드 컨텐츠 제작자들이 몰려드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또 현대 컴퓨팅의 주요 기술들이 개발된 펠로알토 연구소 등 각종 첨단 기술 센터들도 몰려있죠. 특히 기업들이 신기술의 상업화를 시험하면서 분야의 경계를 뛰어넘는 아이디어 교류가 부단히 일어나는 곳입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 현실화시키기까지는 여러 난관으로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기까지 어떤 뒷받침되는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 이 과정에 필요한 것이 바로 엔젤 투자자 같은 건강한 벤처 금융의 존재겠죠. 픽사의 성공을 도운 엔젤 투자자는 헐리우드의 유명 영화 제작자인 조지 루카스와 그리고 애플 창업자이자 창조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스티븐 잡스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픽사의 수백만에서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장기적으로 투자하며 3D 애니메이션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운 것이죠. 미국은 지금도 이 같은 엔젤 투자 규모가 굉장히 풍성합니다. 미국 엔젤 투자자 협회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230억 달러, 즉 우리 돈으로 24조 7천억 원 규모의 투자액이 형성돼 있고 매년 6만 7천여 개의 벤처가 혜택을 본다고 합니다. 여기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매해 27만 4,800개 수준이고요. 극심한 엔젤 투자 가뭄에 시달리는 우리 업체들로선 참 부러운 현실이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대기업과 벤처 간의 상생을 얘기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선발 주자 기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의 상생이 이루어졌고 또 그 효과는 무엇이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창조적 아이디어를 통해 사업성 있는 상품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대규모 마케팅 경험도 부족하고 자금도 달리는 신생기업으로선 상품을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팔기가 어렵습니다. 픽사는 1991년 글로벌 미디어 기업인 월트 디즈니와 손잡고 상생을 약속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디즈니가 픽사 작품의 마케팅과 배급 등을 담당하고 픽사는 디즈니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양질의 작품을 공급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픽사는 1995년 토이스토리 대박 이후 현재까지 18년간 약 작품마다 평균 6억 700만 달러의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제작비의 몇 배가 수익으로 돌아왔고 새로운 거대 콘텐츠 시장을 창출했죠. 당시 자체 콘텐츠 부진에 시달리던 디즈니도 새로운 동력을 얻었고요. 2006년 디즈니가 픽사를 사들이기까지 두 회사의 상생은 업계를 리드하는 주옥 같은 작품들을 만든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드림웍스, 블루스카이 등 후발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들도 나오면서 미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국제 지배력을 높이는 계기도 됐죠.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이종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가 롱톰 에볼루션 표준특허 경쟁력에서 나란히 세계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특허 전문 컨설팅 업체인 테크 IPM이 미국 특허청과 유럽 특허청에 등록된 LT 잠정자 표준특허 후보를 집계한 결과 LG전자 출원 특허가 전체 23%로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8%로 2위를 차지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두 곳이 세계 LT 표준특허 경쟁에서 가장 앞섰습니다. 정부가 국내 기업들과 함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전기차 배터리 개발에 본격 나섭니다. 전기차용 고성능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해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주행거리를 대폭 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1단계로 2020년까지 한 번 충전으로 최대 300km까지 갈 수 있는 2-3천만 원대 전기차 양산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정부는 1단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단계로 주행거리를 500km까지 연장한 배터리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는 세계 전기차 시장 규모가 올해 35만 대에서 2020년에는 266만 대로 7배 가까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국내 4위 경비업체 네오에스 네트워크스를 인수해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합니다. SK텔레콤은 네오에스 네트워크스 인수 작업을 이르면 이달 중에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기존의 정보통신 기술과 경비업을 접목하면 새로운 시너지를 상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 사물 인터넷, 홈 모니터링 등 다양한 기존의 이동통신 시스템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KT가 보유한 KT텔레캅과 3위 자리를 두고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CJ 오쇼핑이 지난해 해외에서 판매한 한국 상품의 규모가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CJ 오쇼핑은 한류 열풍에 힘입어 중국과 인도 등 7개국에서 2,190억 원어치의 한국 상품을 판매했으며 이는 2012년보다 30% 증가한 금액입니다. 김인구 CJ 오쇼핑 글로벌 사업본부장은 CJ 오쇼핑의 한국 상품 판매액은 지난 6년간 10배 이상 성장했다며 중기 상품의 해외 매출 확대를 위해 제품 컨설팅을 물론 해외 시장 분석과 마케팅 지원 등을 꾸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